그러면 예, 긴급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 하고 바로 석간신문 일정상 사진 촬영을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예, 자리 앞에서는 대표님하고 다 앉아주시고 의원님들 먼저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이 심각성을 국민들께 더 알릴 수 있게 석간신문에서도 마감 때문에 지금 먼저 부득이 사진 촬영을 좀 먼저 하겠고 더 많은 국민들께서 이 심각성을 알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사진 촬영을 먼저 하겠습니다. 발제 토론자 전문가분들하고 의원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더 앉으셔도 됩니다. 예, 그럼 정자세로 먼저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그럼 결기로 파이팅 포즈로 한번 하겠습니다. 사법 침탈하면 막아내자 하면서 파이팅 포즈 하겠습니다. 사법 침탈. 막아내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법 침탈. 막아내자. 사진 기자님들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좌석. 그럼 곧바로 토론의 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경원 오늘 행사 참석자분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해 주신 법사위원님들 중에 나경원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네. 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님 참석하였습니다. 네. 또 국민의힘 사무총장님 정의용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네. 저희 법사위원이신 송석준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또 법사위 간사 지내신 유상범 원내 운영수석님 참석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강승규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박수영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박상웅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최은석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법사위원이신 곽규택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또 박준태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또 김장겸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바로 개회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경원입니다. 저 법사위 간사가 되려고 했는데 아직 간사가 못 되고 있는 나경원입니다. 오늘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토론회를 하게 됐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입니다. 역사를 뒤집고 그리고 검찰을 해체하고 사법을 해체하고 이것은 모두 헌법을 해체하는 체제 전쟁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이 체제 전쟁의 일환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 퍼즐을 위한 사법 침탈을 지금 민주당이 결국은 드디어 선언했습니다. 엊그저께 정청래 당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5대 사법개혁안이라고 했지만 저희는 이것이 바로 5대 사법해체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법해체를 위해서 그동안 그들이 빌드업한 것은 바로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대법원을 점령군처럼 휘젓고 다니면서 이 판사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동안 법 왜곡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논의하다 드디어 지금 5대 사법 해체법안을 내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가장 핵심이 사심자하고 그리고 대법관 증언입니다. 대법관 증언은 결국 26명으로 증언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 혼자서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결국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 없어질 겁니다. 사심제, 헌법소원, 이건 명백한 위헌입니다. 어제 대구 고등법원장도 출석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국감장에 출석해서 헌법 101조의 결국 사법권은 대법원과 각급법원에 속한다라는 헌법 규정을 명백히 어기는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법관 평가 추천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 이들이 이 사법 침탈을 하기 위해서 하는 아주 나쁜 일 중에 하나가 판사들을 지금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두 가지 특이점을 볼 수 있는데요. 공격하는 판사들이 대부분 이 공안 사건을 맡고 있는 판사들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공격하는 판사들을 결국 뭘 하겠다고 하느냐? 국감장에 어제 출석시켜서 지금 판사 파면제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개헌을 통해서. 이거 역시 개헌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 헌법 106조에 판사를 파면하지 않게 한 이유가 결국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뭐냐? 한마디로 간단히 말을 하면 그냥 사법부 발 아래 꿀리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무죄 만들어라. 그리고 내란 관련된 사건은 무조건 유죄 찍어내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 써라. 이겁니다. 결국 이것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이 사법부 독립, 삼권 분립을 완전히 해체하는 길로 간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론화해서 추진하겠다. 여러분들 그 말씀 믿습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한 것이 뭡니까? 그동안 헌정사 77년 동안 국회의원을 퇴장시킨 국회의장은 딱 3번 있었습니다. 3번. 그런데 지금 2달 동안 국회의원 퇴장을 지금 몇 번 했느냐? 7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자, 헌정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툭하면 강제 퇴장, 그리고 발언권 박탈, 토론 종결. 저희가 이런 것을 막고 의회주의를 복원하기 위해서 추미애 방지법을 법사위에서 냈는데요. 이러니까 이게 정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공식적으로 명명하겠습니다. 졸속 입법 방지법을 내놓겠습니다. 실질적인 토론이 되고 실질적인 발언권이 보장되고 그렇게 해서 의회 민주주의가 복원되고 이 공론화해서 추진하겠다라는 정청래 대표의 말이 진짜 공론화가 될 수 있는 그 법을 저희는 추진하고, 이것 통과 안 시키고서 너희들이 하는 것은 공론화가 아니라는 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법사위가 중심이 돼서 민주당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는 그만큼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지키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입니다. 오늘
우리 당대표께서 와주셔서 격려 말씀도 해주시겠지만 또 교수님들 또 변호사님 발제도 하십니다. 잘 우리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사법 해체도 막아야 되고 이 과정에서의 파탄된 의회 민주주의도 복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사이 김정재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예. 강선영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 남동군갑 손범규 위원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예. 바로 그 장동혁 당대표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국회 작은 한 세미나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절박한 목소리가 이 세미나실을 넘어 국회 담장을 넘어 국민들께 전달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저희는 대한민국의 독재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때 중남미에서 민주주의를 선도하던 베네수엘라가 갑자기 독재 국가로 전락하게 된 것도, 나치 독재가 가능했던 것도 모두 다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법관을 수를 늘리거나 사법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권력도 나치도 선출된 권력이었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권력의 우열을 운운하며 맨 위에 서려는 순간 저는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 국가로 전락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그 마지막 문을 통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입법에 의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독재를 보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출된 권력에 의한 입법에 의한 독재의 완성이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나오는 이 절박한 목소리가 반드시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데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에서 민중기 특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지금 공소시효를 문제 삼고 있지만 공소시효는 절대 지나지 않았습니다. 거래정지 되기 전에 2시간 동안에 거래된 금액만 260억 원입니다. 피해 금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2시간 동안 260억 원이 거래됐다면 그때 거래한 사람들은 우리는 공범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 금액은 50억을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대표가 기소돼서 재판받는 동안 2년 4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2010년 3월달 상장 폐지가 됐다 하더라도 아직 2년 가까이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민중기는 이 주식을 고위 법관일 때 받은 것입니다. 사업하는 친구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뇌물입니다. 그 이득만 하더라도 1억 원이 넘습니다. 특가법에 의하면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고 이 또한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뇌물을 지급한 사람이 역시 마찬가지로 기소돼서 재판받는데 2년 4개월이 흘렀습니다. 이 사건은 어느 모노 보나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운운하면서 이 사건을 땅에 묻으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실 것입니다. 민중기 특검 반드시 구속하고 국민들 앞에서 마땅한 죗값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이에 이철규 산자위원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의원님들 그 말씀을 더 청해드려야 되는데, 예, 오늘은 그 의원님들께서 전문가 분들 이 심각성을 좀 직접 좀 상세히 듣기 위해서 시간을 더 안배하고자 바로 그냥 전문가 발제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법사위원님, 예. 송석준 의원님 먼저 그럼 인사 말씀 간단히 좀 듣고, 예, 예, 송석준 의원님 인사 말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오늘 전문가들 의견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사이에 김희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그 귀한 시간, 오늘 국민들에게 이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귀한 걸음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그리고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한국헌법학회장 지내셨습니다. 그 김종민 대표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지내셨습니다. 그럼 바로 차진아 교수님 말씀을 좀, 네, 교수님들이 앞쪽으로 좀 그럼 좌석을 옮기셔서, 네, 좌석을 좀 정돈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앞쪽으로 좌석을 좀 이동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쪽으로 좌석을 이동하시고, 예. 김정재 의원님 이 안쪽으로 그 모시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회 그 유튜브로 생중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국민들께서 알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차진아 교수님 먼저, 예, 발제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입니다. 그 시간이 5분으로 좀 짧아가지고 자세한 설명은 발제문을 읽어 보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네. 조금씩.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소상히 좀 시간을 많이 주신다면 소상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발제문 그 3쪽부터 보시면은 그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사법부를 자체를 개혁하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사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법의 본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어야 하는데 지금의 그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본질에 벗어나서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를 의심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럼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 국가기관 신뢰도를 보면은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46% 정도 나오고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26%거든요. 그러면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신뢰도가 거의
50% 정도밖에 안 되는 국회가 신뢰도 낮다고 법원을 비난하면서 갈아엎겠다라고 하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논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3쪽에 보면은 사법개혁의 과제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법개혁을 하려면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는 것이 일단 먼저이고 그다음에 그 사법개혁의 대상과 방법, 방향에 대해서 이 전문가들의 평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황에 대한 진단 및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한 어떤 면밀한 전문가들의 검토가 바탕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우려를 하는 법원 내부의 어떤 의견도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의 독선적인 개혁이 되지 않도록 적직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여야 합의를 통해서 개혁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 4쪽을 보시면 이 9월 30일에 그 국회 법사위에서의 대법원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청문회를 한다든지 10월 13일과 10월 15일에 대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민주당 등이 보여준 행태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날이 10월 13일과 10월 15일이 우리나라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지고 상권 분립이 무너진 날이다. 이런 어떤 통탄을 금할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이 그 5월 1일 지난 5월 1일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의 그런 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보복성이 아니냐 하는 그런 데 대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속으로 이러한 사법개혁을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것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취임 100일 때 기자회견했을 때 이른바 선출 권력 우위론을 주장하면서 현행 헌법상의 상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이 청문회장 그리고 국감장에서 대법원장에게 호통치는 그리고 무릎 꿇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대법원에 가서 마치 점령군처럼 그러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현장 검증을 한다라고 하면서 마치 국회의원 개개인이 이 최고법원인 대법원보다 우위에 있는 상급 기관인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하면서 그러한 그 대법원과 법원도 모두 국회의 발 아래 있으니까 국회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선출된 권력인 국회가 정한 구조 내에서 사법부가 움직여야 한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그 개혁 이른바 사법개혁 5대 과제에 대한 과제의 문제점을 조금 말씀드리면 그쪽에 보면은 가장 그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이 이 대법관의 급격한 증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의심하기로는요, 이 사법개혁 5대 과제의 민주당의 진정한 목적은 진정한 그 핵심 관건은 대법관 즉 급격한 증언과 법관 평가제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목적은 대법관의 급격한 증언을 통해서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를 장악하고 그리고 하급심 법관들의 그러한 그 판결을 임의로 조종하기 위해서 법관 평가제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아까 뭐 여러 그 당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런 급격한 증언을 대법관의 급격한 증언을 그럼 전원 합의체를 지금 그 대법원장 빼면 12명의 대법관인데 이 12명을 증언한다는 것은 전원 합의체 100%를 증언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5월 1일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는 10대 2의 구도였는데 한 명이 이제 회피해가지고 10대인데 그러면 이게 현재는 10대 2 내지는 11대 2 내지는 10대 3의 구도입니다. 그런데 이 전원 합의체를 두 개를 만든다고 한다면 어떻게 만든다는 얘기냐? 지금 이 기존의 이 전원 합의체를 두고 12명 새로 임명한 대법관들 전원을 전체로 전원 합의체를 다시 구동한다고 그러면 1대 12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전원합의체를 반으로 나눠 갖고 반반 섞는다는 얘기인지 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하나는 확실하게 장악을 한다는 얘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법원 판결에 예를 들어 지금 그 법원에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인 내란죄 재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퇴임 후에 5개 사법 리스크 그리고 민주당 돈봉투 사건 등 여러 가지 자신들의 현안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 그리고 정적들에게는 불리한 판결을 내기 위한 그러한 장치가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대법원의 코드 인사를 우리가 현행 제도로서 막을 길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코드 인사를 확실하게 또 하기 위해서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방식 구성 방식을 또 자신들에게 더 현행보다도 더 유리하게 아예 노골적으로 코드 인사하겠다라는 의도를 밝히는 것이 그 10쪽에 보시면은 그 법원 행정처장을 빼고 그 명목상의 그런 이유는 제왕적 대법원장의 힘을 빼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법원 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뺐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그 법관회의 대표자의 몫을 더 늘렸는데요. 이 법관 대표회의에 파견된 법관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 친여당 성향의 그런 정치 편향적인 판사들이 다수 법관 대표회의를 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는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민주당 몫을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국회의 몫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다수가 민주당의 의석이기 때문에 여기 추천이 다수를 국회가 그 민주당에 점하는 것이고 변협 지방 변협 뭐 이쪽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변협도 지금 보면 사법부 독립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짓밟고 무너뜨리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과거 같으면 대한 변협 차원에서 성명이 날 만도 한데 아무런 성명을 내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는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변협에서의 그런 이 추천에 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관 평가제는 그렇다면 이제 이 대법관의 급격한 증언과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추천 방식을 변경해 가지고 아주 노골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여당 성향의 어떤 편향적인 인사를 대법관으로 12명 다 임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에 지금 현재 유일하게 장애가 되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이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권이 있는데 제청을 안 해주면 어떡하나 하는 것이 걱정이 되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계속 압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급심 법원의 판사들의 판결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가 법관평가제도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변협에서의 자질평가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참고 자료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와 같으냐면 예를 들면은 대학에서의 교수들의 강의에 대해서 학생들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 강의 평가는 우리가 참조 자료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 강의 평가 결과를 그대로 업무 능력 평가로 자질 평가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 거기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고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교수의 능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과 위치에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물론 변협이 학생은 아닙니다만 그 재판의 당사자로 이해관계 당사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공정한 평가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참고 자료로 삼았을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법관의 어떤 자질의 인품이나 이런 것, 재판 진행의 공정성 이런 것에 대해서 참조할 만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바로 어떤 그 근무 평정으로 반영한다는 것은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인가? 이 법관의 어떤 그런 외적인 외압을 통해 가지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이것은 법관 헌법 제 103조 이 법원 이 재판의 독립을 선언한 103조에 명백하게 위배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근무 평정의 외부의 인사들이 대거 여기에 개입해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 그래서 법관에 대한 신분 보장을 규정하고는 106조의 취지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특히 그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사전 신문제 도입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인신 구속에 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대한 신문하고는 좀 다른 것이 이 압수수색에 있어서는 수사의 어떤 그런
어떤 비밀을 확보해야 되는 기밀성과 신속성이 생명인데 이거를 그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신문한다 그러면 압수수색 하나마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거는 사실은 좀 제도의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재고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재판 소원 같은 경우에는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위헌적인 법령을 적용해 갖고 기본권을 침해한 이런 재판에 대해서 통제할 필요성 때문에 재판 소원, 제 개인적으로 재판 소원 도입 자체는 찬성하는 편이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동기가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면서 사퇴하지 않으면 재판 소원 도입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압박한 그러다 보니까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14, 15페이지에 보시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 전원재판부를 2개 둬가지고 재판소가 2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도 이 재판 소원 사건 처리하느라고 재판 지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판 불복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거쳐서 보충성 때문에 거쳐서 재판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요. 그 사건 폭주가 지금의 한 20, 30배 이상 폭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또 여기 발제문에는 없지만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 신청 있잖아요. 고등법원에서 그거를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결정하는 이 재판도 사실 재판소원 배제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요. 만약에 재판소원을 허용할 경우 이 사건들이 전부 다 불기소 사건들에 대한 불복이 전부 다 지금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의미 없는 사건들을 하느라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정말로 헌법적인 해명이 필요한 그러한 사건에 역량을 집중하기가 어렵고 사실상 기능 마비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우려를 심각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에 대한 고려 없이 졸속으로 이렇게 사법개혁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과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그리고 이 법원을 장악을 해서 결국은 정적을 숙청하는 수단으로 검찰개혁과 결합했을 때 수사권을 장악하고 법원의 하급심 법원의 판사들과 대법관들을 장악을 해서 결국은 재판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것이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상권 분립을 무너뜨려서 대한민국을 독재 국가로 전락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차진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김종민 법무부 MK 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님 발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민 변호사입니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데니얼 지블렛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또 다른 형태의 민주주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나 헝가리 같은 권위주의적 독재 국가들이 어떻게 그런 독재 국가로 변해갔는가 상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선출된 독재자가 사법부를 비롯한 중립적인 기관들을 자기 입맛대로 바꾸거나 무기로 활용하고 언론과 민간 영역을 매수하고 정치 게임의 규칙을 바꿔서 경쟁자에게 불리하게 운동장을 기울이는 많은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독재자가 민주주의 제도를 미묘하고 점진적이고 그리고 심지어 합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죽인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그 책에 나오는 사례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 총 29건의 탄핵을 발의해서 정부를 마비시키는 무제한 탄핵 작전에 이어서 검찰을 해체하고 이제 대법관 증언을 통해 사법부를 정권이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해체된 검찰 대신 경찰의 모든 수사권을 몰아주는 궁극식 공안 통치 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고 정치 권력이 직접 선출한 메머드급 특검을 동원해서 정치적 수사를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질은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위기입니다. 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수호의
이 보호 대상은 국가 공동체의 헌법적 질서입니다. 헌법 수호라는 것은 헌법의 가치 질서를 지키는 것, 즉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수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유민주주의를 제거하려고 하는 세력이 헌법을 제거할 목적으로 자유를 남용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에 내재된 허점입니다. 자유권의 비호하에 헌법 질서를 제거하고자 하는 소위 민주적 제도를 이용한 자맹적 행군은 공개적이고 폭력적인 국가 전복 시도보다 방어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 제도와 권력 분립, 사법권 보장에 위해를 가하는 의회 입법이 추진될 경우 비록 집권 여당이 통과시킨 법률안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등을 통해서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헌법 수호의 책무를 대통령이 다하지 않을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회 다수당의 입법권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의 민주주의는 단순히 다수의 지배가 아닙니다. 우리 헌법의 민주주의는 법치국가에 의해서 구속을 받는 민주주의, 즉 다수의 정치적 지배를 법치주의적으로 제한하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단지 형식적으로 다수의 지배를 의미한다면 이러한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를 의미할 뿐입니다. 선출된 권력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이 정당화되고 자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는 입법자도 헌법이 구속을 받는 국가입니다. 입법자도 국가 권력으로서 헌법 규범의 기속을 받고 이로써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특히 권력 분립의 측면에서 입법자가 실질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사법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태로 입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법자가 사실상 재판적인 기능을 행사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는 법률이 법원에 유보되는 사법기능의 본질적 부분을 입법을 통해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권을 법원에 기속시키고 있는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특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특검을 통제받지 않은 정치적 수사 권력이라고 정의합니다. 지금 검찰청 해체를 하는 정부 조직법이 통과가 됐지만 검찰 제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모두 존재하는 제도이고 특히 대륙법계 검찰 제도, 즉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륙법계 검찰 제도는 제도의 연원이 수백 년에 이를 만큼 깊이 있는 제도적 연원을 갖고 있습니다. 즉 검사가 수사를 하지만 검찰이 곧 수사기관인 것은 아니고 검찰은 공익과 사회의 대표자로서 다양한 권한과 역할을 행사합니다. 그 때문에 독일에서는 검찰을 가장 객관적인 관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는 공정성과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검사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은 대통령도 행사하지 못하고 오직 법무부 장관만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행사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검사는 검찰청법에 의해서 판사에 준하는 엄격한 신분 보장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제도가 없는 특검은 정치적으로 지극히 편향될 수 없고 그런 측면에서 3대 특검은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민중기 특검의 수사를 받던 양평 정의철 위원장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과거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극히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 도입돼야 할 특검이 이제 3대 특검으로 일상화가 되었는데 이번 3대 특검의 가장 큰 문제는 헌법과 형소법에 규정된 검찰 제도와 수사 절차를 우회해서 특검법이라는 법률상 외관만 갖춘 위헌 소지가 높은 수사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특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는 제도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사례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독재자들이 사법부나 수사기관 등 중립적이어야 할 기관을 무기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무기로 사용된다고 하는 사례를 소개했다고 했는데 바로 이번 3대 특검이
이재명 정권의 정치 권력을 무기화하는 어떤 사례가 아닌지 저는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양평 정의철 면장의 죽음은 특검의 강압수사 의혹이 짙게 의심되는 중대 사건입니다. 유서에 경찰이 장시간 회유와 협박을 거듭하면서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특검은 자체 감찰 시스템도 없고 특검 수사에 대해서 법원 외에 다른 통제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대상도 아니고 국정감사 대상도 아닙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도 아닙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던 남영동 대공분실을 방문했습니다. 1987년 박종철이 이 경찰의 고문치사로 억울하게 죽어갈 때 경찰은 고문치사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강민창 치안본부장은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역사적인 망언을 남겼습니다. 모든 수사는 사법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근대 형사사법의 대원칙입니다. 사법 통제의 지배 법권 시대에 머무르면서 수사권을 오남용하고 있는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후에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정치 권력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호중 당시 총괄선대본부장은 사법부 법봉보다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걸 깨닫게 하겠다. 사법부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탄핵 제도와 함께 허술한 우리의 사법부 독립보장 제도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숨겨진 시한폭탄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법개혁안 중에서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겠다는 방침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정권들 등 독재 정권이 사법부 장악을 위해 써먹었던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2004년 차베스 정권이 20명인 대법관을 32명으로 늘리면서 혁명적인 측근들을 임명해서 9년 동안 정부에 반대하는 판결을 영권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서 12명 대법관을 모두 임명할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한 민변 변호사와 법학 교수가 566명입니다. 이 중에서 충성스러운 새로운 12명의 대법관 후보를 고르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 동의 절차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재판소원 제도, 즉 사심제 도입의 문제에 대해서는 차진아 교수님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캄보디아 범죄 사태와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금년 상반기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류는 2,680kg, 즉 약 2.7톤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800% 폭증한 규모이고 필로폰 1회 투약량 0.03g 기준으로 8,93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에서 1,690kg, 5월 부산항에서 600kg의 코카인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코카인이 7,641% 증가한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힘 이상희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는 4조를 넘었습니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 누적 피해가 3조 8,600억 정도인데 최근 5년간 피해가 그 수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금년 통계만 하더라도 7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가 14,700건, 피해액은 7,766억이고 연말까지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도박도 심각합니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에 의한 불법 규모는 2022년 기준으로 103조 원을 넘었고 작년 경찰청 불법 도박 특별단속에서 9,971명이 적발됐는데 적발된 인원의 47.3%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범죄 사태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마약 밀수의 공통점은 초국가적 범죄, 조직범죄, 금융범죄가 연계된 중대 범죄라는 것입니다.
중국 삼합회 등 국제범죄 조직과 연계하에 국내 조직범죄 집단이 급속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고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우리나라가 무방비 상태로 농락당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검찰을 해체해버렸습니다. 초국가적 조직범죄는 경찰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인터폴 같은 경찰 국제협력은 경찰 단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국제형사사법 공조나 범죄인 인도 또 범죄 수익 환수 같은 것은 법무부와 검찰의 역할입니다. 검찰 해체는 바로 조직범죄 수사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보안수사권 인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는 것은 완전한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형사사법의 1차 목적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가와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조직범죄의 희생자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는 대한민국을 무장해제시켜서 마피아 조직범죄가 활개치는 범죄자 천국으로 가는 문을 활짝 열었다는 점에서 국민 앞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통제불능 상태의 초국가적 조직범죄가 이렇게 활기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국가적 책무는 방치한 채 정반대로 조직범죄와 금융범죄 수사의 중심 축이어야 할 검찰을 해체해버렸습니다. 베네수엘라 등 권위주의적 독재 정권이 사법부 장악수단으로 활용했던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증언수단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법치주의 국가의 위기를 넘어 공화국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재선에 성공했던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7년 연방대법관 증언을 통해서 연방대법원 재구성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의 집권 민주당조차 연방대법원에 대한 명백한 전쟁 선포, 사실상 독재를 향한 첫걸음, 미국 역사상 법치주의에 대한 가장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루즈벨트 대통령의 계획을 좌절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알렉시스 토크빌은 민주주의는 평준화의 위험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면서 종국에는 다수의 횡포와 질적 저하라는 또 하나의 독재 형태를 낳을 것을 우려했습니다. 누가 권력을 행사하는가에 관계없이 그 한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올바른 해답을 내어놓는 것이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변호사. 예. 그럼 바로 그 지성우 전 한국헌법학회장님 발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귀하고 급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에 두 분 교수님, 변호사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는 부분만 좀 제외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위주로 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법관 증원 문제, 사심제, 대법관 추천제, 그다음에 법관평가제도 6가지 중에 이 4가지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 개정안을 보면서 총체적으로 보면 제가 옛날에 봤던 그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영화 제목은 불안한 영혼을 잠식한다,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인데, 불안하면 뭔가 쫓기면서 실수도 하고 그 어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어떤 일탈 행위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굉장히 불안한가 보다. 이걸 추진하시는 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든 본인들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없애려고 굉장히 무리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점잖게 말씀을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총체적인 헌법학자로서의 말씀은 26페이지와 27페이지 이하에 있는데요. 헌법 첫째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헌법에서의 규정은 수권 규정적 성격과 권한 제한적 성격을 같이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처럼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0조에 있는데요. 요 50% 측면만 강조하는, 입법권만 강조하는 그런 법안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속한다, 행사한다는 것과 아울러서 권한을 제한하는 성격까지 같이 갖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입법권은 사법권이나 행정권, 국민의 기본권 이런 것들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까지를 이 40조에서는 같이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시된 안들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 측면만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권한 제한이 언제 되느냐 하면은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되 다른 국가기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할 경우에는 위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한계로서 29페이지에 보시면 사법제도의 개정안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개정 절차를 준수하더라도 내용적으로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면 위헌이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헌 법률이죠. 어떤 내용일 때 사법부와 행정부 관련 이 권한을 침해한 것인가라고 보면 특히 사법부에 관해서는 재판 독립성을 침해하는 겁니다. 즉 특정 내지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국회가 법률로 판결 방향을 유도하거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헌법 위반입니다. 두 번째, 법관의 인사에 간섭하려고 하면 헌법 위반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개념을 보시면 견제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견제와 균형이 이 입법부가 사법부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만 그 권한이 남용되면 이것은 오히려 권력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따라서 입법권의 남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네 가지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법관의 증언 문제는 우리 이 헌법학회에서도 이건 필요하다. 조금 이제 증언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법관을 이렇게 많이 증언을 갑자기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삼권 분립의 원칙의 훼손이 되고요. 두 번째는 대법원 구성의 안정성이 침해됩니다. 그래서 특히 유념하셔야 될 것은 대법관 수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개정하면 무조건 되는 건 아니냐. 그런 황당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대법관의 수를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조정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관의 독립, 법원의 독립 두 가지의 권력분립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법관 수가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 이러한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침해할 여지가 매우 큽니다. 또 사법권이 정치화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들 하셨지만 22명의 대법관을 한 정부에서 한 정권에서 26명 중에 22명을 모두 지명할 수 있다? 전 세계 역사상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 운영적 측면에서도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왜곡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사법부가 일관성과 통일성을 잃어버리게 될 거고 전원합의체를 이렇게 되면 두 개로 나누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렇게 됐을 때 26명 전원이 합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누면 대법원의 핵심 기능이 법률 해석의 통일인데요. 이거를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음 사법행정도 부담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 그다음에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 우려, 국민적 합의 부족 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대법관 증언은 사법제도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헌법 원칙, 사법제도 운영, 정치적 중립성, 실무적 효율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인원 확대가 사법개혁의 본질적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대법관 증언 문제는
지난 80여 년간 쌓아온 한국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전문가들에 의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진지한 공청회 또는 아주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가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거를 26명이나 확대하는 것은 매우 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심제 도입 문제도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법원을 압박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2단계로 대법관을 증원하고요. 3단계로 이게 안 되면 이제 사심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앞서 차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헌법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심조심 이 사심제도 한번 도입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판결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것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 원리 그리고 양사법기관의 존재 이유는 물론이고 재판 관할 등 아주 많은 문제점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이 돼야 되고 제 생각에는 이거는 법률 개정에 의해서 될 일이 아니다.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헌법 개정에 의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헌재 사무처장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법원행정처장님은 대법관으로 같이 보임합니다. 겸임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은 헌법재판관을 겸임하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헌법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헌법에는 대법원의 구성은 대법원에 맡기겠다라는 것이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대법관으로 보임하는 법원행정처장은 그 사회적인 지위나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이 헌법에 녹아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간접적으로 위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관 평가 제도 잘 돼야 되겠지만 이 법관 평가 제도에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법원이 정치화되고 또 사법부의 사법권의 침해를 야기할 수 있어서 매우 조심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상 나머지 두 문제, 사전심 제도와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제도는 발제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좀 긴급히 요청드렸는데 발제를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신 차진아 교수님, 김종민 변호사님, 지성우 교수님께 다시 한번 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의원님들께서 축사를 다 양보해 주셔서 풍부하게 또 발제를 해주셨는데 의원님 조배수 의원님 지금 그 사이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조배수 의원님 그 말씀 한 말씀 혹시 듣고 또 의원님들 좀 자유롭게 토론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 중계 중이고 그 말씀 혹시 예. 한 말씀 하실 의원님들께서 한 말씀씩 간단히 좀 하시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훌륭한 우리 교수님들 또 변호사님 모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법사위에서 날마다 이 민주당의 그 무도한 입법 시도 그리고 사법부 장악과 관련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헌법이나 일선 이런 법률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이 교수님들의 어떤 이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고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에 여러 가지 일이 바쁘실 텐데 좋은 발제 준비해서 감사드리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 양손에 이 논리의 무기를 가지고 잘 싸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 오늘 마지막까지 남으신 의원님들 기념 촬영 한 한번 말씀만 하고 드릴게요. 정말 세 분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보석같이 빛나고 다이아몬드처럼 더 강해지고 귀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법치주의, 헌법, 헌정질서 꼭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안에서 싸우고 우리 또 학계에서 싸워주십시오. 고맙습니다. 1분 안 계시면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